2001년 3월 5일 오전 7시 30분 광주에서 아내와 함께 식당을 운영하던 양 씨는 심야 영업을 마치고 두 아들이 곤히 자고 있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간 양 씨는 충격적인 장면을 마주하게 됐어요.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둘째 아들이 목에 피를 잔뜩 흘린 채 안방 침대에 쓰러져 있는 광경이었죠. 양 씨는 놀랄 틈도 없이 피가 뿜어져 나온 목 부위를 수건으로 감싸고 아이를 안은 채 인근 병원으로 달렸습니다. 하지만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아이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어요. 둘째 아들이 누군가에게 살해당했다는 것도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지만 다시 한 번 더 충격을 받게 되는 일이 있었죠. 바로 중학교 3학년이었던 큰 아들이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혹시 둘째 아들을 살해한 범인이 큰아들을 납치해 간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불안해졌어요. 부부의 신고를 받고 초동수사에 돌입한 광주동부경찰서 형사들 역시 처음에는 강도살인으로 의심하고 사망 추정 시간으로 예상되는 시간에 아파트를 오가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에서부터 접근을 했죠. 바로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를 확인했습니다. 근데 그 CCTV에 좀 수상한 장면이 찍혀 있었어요. 작은 아들이 사망했을 거라 추정되는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큰 아들이 가방을 메고 유유히 혼자 걸어나가는 모습이 CCTV에 찍혔던 겁니다. 이에 경찰은 큰아들을 수상하게 여기고 큰아들의 컴퓨터 사용 흔적을 분석하기 시작했죠. 여기서 놀라울 만한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양군의 컴퓨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그가 좀비라는 명칭으로 미니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운영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홈페이지 자기소개란에는 군대에 다녀와서 살인을 마음껏 즐기는 것이 앞으로의 계획, 좋아하는 것은 파충류, 사륙, 쾌락, 그리고 싫어하는 것은 정의, 법, 인간들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거기다 일기 형식의 글들이 있었는데요. 꿈을 실현하기 위해 손도끼를 구입했다. 손도끼를 침대 밑에 뒀는데 너무 기분이 좋다. 오늘은 도끼를 꺼내서 나를 갈았다. 등의 기록을 써내려갔죠. 더 충격적인 부분은 사건이 발생하기 이틀 전인 3월 3일에 써놨던 글이었는데 더 이상 가족과 정이 들면 안 되겠다. 살인이라는 것을 꼭 해보고 싶다. 평범함을 벗어나고 싶다. 라고 쓴 부분이었습니다. 이 글을 발견한 수사팀은 양군이 범행 전날인 4일 오후에 친구들에게 살인 계획에 대한 메일을 보낸 사실까지 알게 됐어요. 양군은 이미 오래전부터 살인을 저지를 것이라 예고하고 있었던 거죠. 게다가 학교 신상기록 장래희망란에는 살인 청부업자라고 써서 담임교사가 양군의 부모에게 연락해서 치료를 권했던 사실까지 밝혀집니다. 양군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선생님과 친구들은 그가 일본에서 제작한 살과 피가 튀기는 잔혹한 컴퓨터 게임에 지나치게 심취해 있었다고 진술했어요. 늘 게임에 대한 얘기만 하고 게임 아이템 구입하는 데에만 열을 올렸고 가상과 현실의 구별이 모호해서 현실 감각을 상실한 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 상태였다는 거죠. 하지만 일하느라 바빴던 부모님은 아들 상태에 대해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대개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 먹고 사는 게 바쁘니까 아무래도 아이들의 상황에 대해 일일이 깊게 신경을 쓴다는 게 어렵기는 하죠. 그런 부모님이 느끼기에는 그저 화목한 가정에 원하는 거 다 해주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선생님은 정신과 치료를 받으라고 하니 부모님 입장에서는 놀라기는 했지만 당장 치료가 필요할 만큼 엄청 심각한 상태다 라고는 인지를 못했던 건 아닐까 싶은데요. 현장에서 범행 도구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범행 도구를 가지고 나간 양군이 어딘가를 배회하면서 제2, 제3의 범행을 저지를 수도 있겠다 싶었죠. 그래서 경찰은 전 인력을 동원해서 역과 터미널, PC방, 골목길, 학교 주변 등 그가 갈 만한 장소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또한 인근 시도는 물론 전국 경찰서에
사건 개요와 함께 그에 대한 수배 내용을 전파하면서 공조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채팅 친구가 있다는 대구에는 직접 수사팀을 급파했어요. 그렇게 사건 발생 13시간 만에 대구가 아닌 광주의 유흥가 골목을 서성거리는 양군을 검거할 수 있었죠. 이때 양군은 전혀 당황하는 기색 없이 순순히 형사의 체포에 응했습니다. 양군은 키도 작고 체격이 왜소한 소년이었어요. 그리고 경찰 조사에서 그는 살인을 하고 싶다는 생각에 매일 팔운동을 했었다고 진술했죠. 공격을 하다가 실패하면 자신이 다시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매일 손도끼로 나뭇가지를 치는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을 단련해서 자신감을 얻은 뒤 첫 범행 대상으로 친동생을 고른 거예요. 동생이 자고 있는 모습을 확인한 그는 미리 준비한 도끼로 동생의 목을 내리쳤고 피를 흘리며 숨져가는 동생에게 편안하게 잘 가라고 인사를 했다고 하죠. 그리고 피가 튄 옷을 갈아입은 뒤 도끼를 가방에 넣고 집을 나섰어요.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서 마음 놓고 살인을 하려고 했던 양군은 버스터미널로 가는 길에서 만난 친구에게 동생을 죽였다고 말한 뒤 전북 고창으로 가는 버스를 타게 됩니다. 그리고 버스에서 내린 양군은 정처 없이 거리를 걷다가 40대 아저씨의 오토바이를 얻어 탔어요. 그러다가 아저씨가 잠시 길에 오토바이를 세운 뒤에 소변을 보는 사이에 뒤에서 도끼로 내려치려고 했는데 마침 다른 사람이 지나가는 바람에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습니다. 이후 마땅히 살해 대상을 찾지 못한 그는 다시 버스를 타고 광주로 돌아왔고 길거리를 다니다가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서 등을 보이고 서 있는 남자를 발견하고는 도끼를 꺼내 들고 다가갔어요. 조심스럽게 다가가던 양군은 잠시 멈칫합니다. 그 남자에게 다가가던 길에 세워져 있던 큰 거울이 있었는데 그 거울에 도끼를 든 자신의 모습을 보고는 순간 겁이 난 거죠. 그렇게 살해 욕구가 금세 사라졌습니다. 이후 주변을 배회하다가 형사들에게 발견돼서 검거된 거예요. 양군은 경찰 조사에서 살인은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을 했고 원래는 40명에서 50명 정도를 살해하는 게 목표였는데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해 아쉽다고 차분하게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진술을 듣는 경찰들을 더 경악하게 했던 말들이 있었는데요. 저는 살인, 죽음 그런 게 좋았어요. 재밌다고 생각했죠. 기분이 좋다는 느낌이 들고 흥미있었어요. 한 명씩 죽이는 건 재미가 없을 것 같고 건물이 폭발하거나 해서 여러 사람이 죽는 모습을 너무 보고 싶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후회하냐고 묻는 질문에는 자신이 했으니 후회는 없다고 그리고 후회할 거라면 안 했을 거라고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또 동생이 미웠냐는 질문에는 미울 때도 있고 착할 때도 있고 근데 친하게는 지냈다 라고 진술했어요. 그럼 그런데 왜 동생을 죽였냐 물으니까 감정으로 사람을 죽였다면 싫은 친구를 죽였을 텐데 걔가 사람이니까 인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나약할까 해서 한번 해봤다고 답했죠. 전문가들은 양군과 같은 케이스를 사이코패스의 전형적인 사례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당시 만 14세였던 양군의 재판은 소년법이 적용돼서 비공개로 진행됐고 처벌은 4년 단기보호 처분에 그쳤으며 이에 따라 전과 기록도 남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2015년에 방영된 경찰청 사람들 2015에 따르면 성인이 된 양군은 현재 영업사원으로 평범하게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는 설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당시 이 사건을 보도하던 언론에서 양군이 게임 과몰입 때문에 게임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했고 동생을 게임 캐릭터로 착각해 살해했다는 식으로 기사를 쓰기도 했기 때문에 게임 과몰입 탓에 발생한 사건이라는 여론이 퍼지면서 게임에 대한 인식은 최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을 담은 게임류의 등급 심의가 까다로워지는 계기가 됐어요. 하지만 양군의 범행을 게임 과몰입 탓으로만 돌리는 건 조금 더 본질적인 문제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애초에 양군이 게임 중독에 이르게 된 환경적인 요인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거죠. 경제 생활이 바빴던 부모가 아이를 돌볼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방임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 거라는 전문가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안타까웠던 건 하루는 일을 하고 귀가한 부모가 양군이 휴지를 감고 미라처럼 앉아있는 모습을 보기도 했는데 그냥 우리 아들이 의사가 되려고 하나? 이 말 한마디를 하고 자러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우리 아이가 왜 이런 행동을 할까? 좀 더 깊게 살폈어야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당장 지치고 힘든데 여력이 없었을 겁니다. 양군을 면담했던 권 프로파일러는 어른으로서의 죄책감을 토로하면서 현재는 양군이 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잘 지내고 있다고 믿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양군의 부모는 사건 당시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자식을 죽인 자식이라니 아마 가장 마음이 아픈 건 부모일 겁니다. 양군은 지금쯤 30대 후반 정도 됐겠죠. 사는 동안에는 다시는 살인을 저지르지 말고 평생 반성하면서 잘 살아가길 바랍니다. 아무 죄도 없는 동생은 형의 삐뚤어진 욕구 때문에 꽃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떠났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건이었는데요. 안타깝게 희생당한 피해자분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요한 밤이었습니다.